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최근 들어서 미칠 지경이다 보니 어디 터놓고 말할 수도 없고 해서 익명으로나마 이렇게 털어놓아 봅니다. 먼저 제 사연을 보시고 욕하시기 전에 제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당혹스럽게 들릴 수도 있으실 거라 생각하여 자세한 사정을 전부 다 적기에는 곤란하지만 써내려가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정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제 자신에게 더더욱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결혼을 했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쁜 딸아이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쁨에 빠져 있기에도 잠시 제 아내는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고 저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갓돌 지난 어린 딸아이만 남겨둔 채 하늘나라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장모님과 아이와 함께 현재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와 아내는 해외여행지에서 만났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여러 명이 같이 패키지 여행을 갔었는데 아내는 친구랑 둘이 왔더군요. 저와 아내는 10살 차이라 당시 아내가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라서 귀엽게만 여겼었는데요. 그 후 서울에 돌아와 서로 간의 연락이 이어지면서 아내의 고백으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이전에는 여자 경험이 별로 없고 오로지 일에만 집중해온 터라 항상 곁에서 있어준 아내와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사실 관계의 주도는 아내가 다 했으며 저는 그냥 아내만 따라갔었습니다. 심지어 프로포즈조차도 아내가 먼저 했으니 말 다 했지요. 저의 평상시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시했고 저도 그런 아내에게 어느덧 매력을 느껴서 홀라당 넘어갔었습니다. 솔직히 남자 중에 이쁘고 귀여운 여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좋다고 말하는데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얼마나 될까요? 비록 저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결혼관이 제대로 잡혀있고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아내의 그런 모습이 저 역시 같았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내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처음으로 지금의 장모님을 뵈었고요. 아내의 부친께서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혼자서 딸인 제 아내를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저는 몸에 좋은 건강식품, 선물 세트 등 선물도 자주 사다 드렸습니다. 그런 장모님의 첫인상은 어머님이라고 호칭을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도 젊고 청초하신 느낌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장모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서 전 꽤나 놀랐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어릴 적에 일찍 결혼을 하셨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아내를 낳으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같이 식사하는 내내 장모님의 나이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속으로 장모님의 나이를 계산하느라 정신이 팔렸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모님께서는 고등학교 졸업도 하시기 전에 딸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겐 장인어른이 되시는 장모님의 남편은 사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진 장모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선 그 남자를 죽었다 생각하시고 절대 찾을 생각도 없이 이후 남자를 만나지도 않고 혼자서 어린 딸인 제 아내를 키우셨다는 것도 나중에 가서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장모님의 친정이 좀 부유한 편이라서 다행히 아내는 경제적으로 고생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의 친정 부모님은 임신한 딸에게 아이를 낳도록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었는지가 느껴지더군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고 매사에 심플하기까지 한 아내 덕분에 전 늘 마음이 편했고 나이는 어려도 이 사람은 인생을 함께할 좋은 동반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을 뵙고 나서부터 점점 장모님의 여성스러움 같은 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저희 장모님의 경우는 외모만 봐서는 그냥 제 또래라고 해도 다들 믿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호감이 생겼을 것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 점이 참 신경이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젊으신 장모님이시니 더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래저래 결혼 준비가 늦어지자 아내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고 어리숙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더욱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모습에 전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 준비로 힘들어하던 어느 날, 장모님께서는 아내의 특별한 가정사 때문에 제가 불편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 자신과 내 딸의 인생은 완전히 별개라는 걸 알아두게. 우리 딸은 정말 독립적인 아이니 결혼을 한 후에는 자네와 우리 딸은 두 사람만의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면 되네. 그러니 나에 관한 어떤 판단도 결혼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네. 정말 온화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안에는 단호함과 신뢰가 가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저희 부부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겠다는 뜻이었죠. 전 그 말씀을 듣고 딸에게 혹여 피해를 끼칠까 하시는 어머니로서 딸을 걱정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키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아내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사고로 제 곁을 떠난 후 전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이라는 자책감에 너무 많이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딸아이를 지키고 키워야 하는 생각에 너무나 큰 슬픔조차 잊은 듯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난 후 장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아이를 봐주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혼자 지내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장모님이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기댈 수 있어 다행이면서도 불편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전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내와의 슬픈 이별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한 해 두 해 지나며 조금씩 슬픔도 잊혀져만 가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지극정성으로 저희 딸을 키우시며 본인 딸을 잃은 슬픔을 견뎌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잘해주셨습니다. 아침밥도 항상 챙겨주셨고 퇴근 후 같이 저녁 식사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조금씩 장모님에 대한 친근감과 편안함이 더해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장모님을 엄마로 알고 무럭무럭 자라서 4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장모님 드리려고 맛있다는 빵집에 들러 빵을 사다 드렸는데 한 입 빼어 드시고는 제 입에 가져다 주시는데 장모님도 본인의 행동에 순간 흠칫하셨고 연인들 사이에서나 할 법한 행동이었지만 전 싫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안아드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잠자리만 하지 않았지 거의 부부처럼 지냅니다. 저 역시 장모님이 싫지 않고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저와 장모님을 부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장모님께서는 나이 많은 어르신 느낌도 아니고 솔직히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한 누나가 저희 장모님과 동갑입니다. 심지어 장모님께서 훨씬 더 어려 보이시고 게다가 성격도 옷 입는 스타일도 훨씬 젊고 세련됐습니다. 장모님이 점점 여성으로 보이는 것 같아 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착하고 여리시고 아름다우신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어린 핏덩어리인 아이를 키웠을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을 장모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가도 마음이 정말 어찌할 줄 모르겠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장모님께서 이를 어찌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고요. 혹시나 제가 부담스러워 거절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제 아내와 장모님 둘 다 잃는 거라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라면 더 이상 제가 살아갈 이유를 못 느낄 것 같고 삶의 재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장모님 같은 분은 없을 것 같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항상 장모님과 비교할 것 같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말할지 몰라도 저는 그런 손가락질로 이 마음을 굽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바보 같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전 장모님이 좋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피부치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 남편을 보며 피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첫 인연을 24살에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알게 되었고 3살이 많은 남자였죠. 남들처럼 사랑하고 다투기도 하며 지내다가 2년이 흘렀고 덜컥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남자에게 전해주었고 환호가 아닌 한숨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이를 키우려면 무조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춰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시작한 제 결혼 생활은 몇 년 넘기지 못하고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남자는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끝까지 저를 원망하며 화를 내며 가버렸어요. 남들은 결혼을 시작하는 나이에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위자료로 받은 1,000만 원과 아이 하나였죠. 처음에 못된 생각도 많이 하고 나도 남들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를 보면 그런 마음을 다잡으며 살았어요.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배운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를 통해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배우고 인내도 배웠고 희생하는 법도 알아가며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고 정말 온 힘을 다해 다른 엄마들처럼 열심히 키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서울 근처에서 지내다가 30이 넘어가면서 직장도 점점 서울과 멀어지더군요. 나이가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도 줄었으니까요. 요즘 얼마나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으니 이제 평범하지 않은 조금 특별한 상황에 놓인 제가 직장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32살이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울 생활을 접고 완전히 지방으로 내려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동네에서 제 인생의 2번째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을 찾은 거죠. 서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며 여윳돈이 조금 생겼어요. 나중에 그 돈으로 조그만 식당을 하나 차리고 싶었어요. 가게를 열기 전에 손님 많은 식당을 다니며 일을 배워보려고 했습니다. 어깨 너머로 이것저것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찾은 곳이 어떤 백반집이었어요. 택시기사분들도 많이 찾고 정말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도 늘 손님이 많이 오더군요. 거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에 무턱대고 식당에 찾아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바로 거절을 당했어요. 다음에 조금 한가한 시간에 다시 찾아가서 저희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한참 보시고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몇 년간 그 식당에서 아주 열심히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이 먼저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제가 34살이었고 아들은 8살이 되어서 이제 막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그날도 학교 마치고 엄마 보고 싶다면서 친정 엄마와 함께 제가 일하는 식당에 잠깐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오신 김에 식사하고 가시라고 했고 늦은 점심을 차려드렸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식당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친정엄마도 정신없는 사이에 아들이 어디론가 뛰어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 아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식당 근처를 아무리 뒤져봐도 안 보여서 덜컥 겁이 났어요. 근데 저 멀리 식당 맞은편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저희 아들인 것 같은 아이가 보였어요. 그날 노란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곧장 길을 건너서 그쪽으로 달려가 정비소로 갔더니 거기에서 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뛰놀기 좋아하는 애가 웬일로 얌전히 있더군요. 사내 아이라 그런지 예전부터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하긴 했는데 자동차를 수리하는 모습이 신기했나 보더라고요. 일하는 아저씨들 옆에 얌전히 앉아서 물끄러미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들 방해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해도 어찌나 황소고집인지 듣지를 않았어요. 저는 식당에 빨리 들어가 봐야 했고
결국엔 친정엄마가 정비소로 가셔서 일하는 아저씨들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 아들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정비소로 달려갔습니다. 붕붕이 병원에 가자고 하면서 어찌나 떼쓰는지 친정엄마도 당해낼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거기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괜찮다고 해서 아들은 학교 마치자마자 거기로 놀러 갔고요. 혹시나 위험하면 어쩌나, 다치면 어쩌나 했는데 일하는 아저씨들이 알아서 가까이 못 오게 잘 막는 것 같다고 친정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한때다 싶어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식당이 잠깐 한적한 시간이면 간식거리를 들고 정비소로 갔고요.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기 있는 한 아저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엄청 거칠고 퉁명스러운 사람이었고 저를 본척 만척하며 불친절해 보였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 때문에 더 그런가 싶어서 그날 눈치도 많이 보고 신경도 많이 썼는데 나중에 그 아저씨 얼굴을 슬쩍 봤더니 왼쪽 얼굴에 큰 상처가 하나 있더라고요. 일하다 다친 것 같았어요. 그러자 아이 생각이 났고 혹시 저렇게 다칠까 싶어 못 가게 말렸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정비소 못 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동차 장난감을 더 사줘가면서 말렸고요. 그렇게 간신히 정비소에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식당에 그 불친절한 아저씨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가게 입구에서 저를 부르길래 입구로 나가니 그 정비소 아저씨였습니다. 갑자기 왜 아이가 안 보이냐고 어디 아픈 건 아니냐고 묻길래 아프지는 않고 일하시는데 방해되는 것 같아 못 가게 말렸다고 했어요. 그러자 방해는 무슨 우리가 애 하나 때문에 일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냐면서 다짜고짜 저에게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도 일인데 위험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저도 모르게 그 아저씨의 흉터를 쳐다보게 됐어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그 아저씨는 갑자기 자기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나가버렸고 그렇게 나가버리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말실수를 한 것 같고 아픈 곳을 건든 것 같아 그날 하루 온종일 신경이 쓰여서 결국에는 식당 일을 마치고 길 건너 정비소로 갔습니다. 식당에 남은 재료들로 주먹밥을 만들어서 반찬 몇 가지랑 싸들고 갔거든요.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엄청 바빠 보였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가서 야식 들고 왔다고 드시고 하시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를 쳐다도 안 보고는 사무실에 놓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 누구는 하루 종일 미안해서 만들어봤는데 아까 가게에서 나에게 버럭한 것도 생각이 났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곧바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남자가 나이 먹고 그렇게 소심하냐. 초등학생 아들도 안 그러는데 그깟 흉터 좀 쳐다봤다고 삐지냐 하며 뒤통수에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제가 상처 이야기를 꺼내자 옆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분이 멈칫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옆에 있던 직원분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도 하던 일을 멈췄고요. 시끄럽던 정비소가 조용해졌고 저도 갑자기 조용해지자 겁이 나기 시작했죠. 그 아저씨는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니 자기 상처를 손가락으로 짚어 보이면서 이게 작은 흉터로 보인단 말이오? 이러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 그 흉터가 생각보다 커 보이긴 했어요. 그래도 절대 주눅든 기색 없이 더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가 기름밥 먹으며 지내다 보면 그 정도 상처씩은 달고 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상처도 있고 하는데 뭐 어떠냐 하고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 남자는 갑자기 자기 우통을 훌러덩 까더니 흉터를 보여줬어요. 허리까지 이어진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보통 상처가 아닌 것 같아 놀랐어요. 그 남자는 제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슬쩍 웃으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오 라고 했어요. 근데 왠지 또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다짜고짜 그 남자 옆구리를 찰싹 때렸어요. 어디 여자 앞에서 우통을 까고 있냐면서 초등학생도 안 하는 흉터 자랑을 하고 있다고 나이를 허투루 먹었다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런 제 모습이 재밌었는지 그 남자는 계속 껄껄 소리내며 웃었습니다. 웃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는데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좀 마음에 걸려서
그 남자한테 앞으로 좋게 지내자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흉터 때문이 아니라 표정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주먹밥 식기 전에 먹으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정비소를 나왔어요. 그때 아저씨가 제 뒤에서 내일은 아이를 꼭 데려오라고 그러더군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던 자동차가 내일 밤이면 수리가 끝나서 주인이 찾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저희 아들은 학교 끝나자마자 정비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남자는 식당에 와서 자주 식사도 하면서 서로 마주치는 일이 점점 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퇴근하는 길에 정비소를 들러서 그 아저씨와 수다를 떨다 갔고요. 그때마다 껄껄 웃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와 본격적으로 가까워졌을 때가 제 나이 35살에 아저씨 나이는 40살이었어요. 연애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냥 오가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중에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도 참 많이 할 수 있었죠. 그 흉터는 어릴 때 일을 배우다가 생겼다고 했어요. 처음엔 더 큰 흉터가 있는데 돈 벌어서 흉터를 지우는데 많이 썼다고 하더군요. 근데 허리에 상처까지는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제 앞에선 껄껄거리며 웃고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흉터는 늘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제 왼편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함께 걸어도 늘 왼편, 어딜 앉아도 왼편, 오른쪽 얼굴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눈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워했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저씨 앞에 서서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고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시작된 만남이 어느새 2년이 훌쩍 넘게 되면서 저희 식당에서도 어느 정도 소문이 났고 저희 친정엄마도 대충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엄마가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신 적이 있었어요. 왜 자꾸 그 정비소 남자 만나고 다니냐고. 연애하는 것까지 뭐라 안 하겠지만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아이도 중학교에 들어가니 키울 만큼 키웠고 그때 더 좋은 짝을 찾아서 재기하면 된다며 그 남자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남자 때문에 그 고생한 사람인데 나중에 식당도 차려서 운영할 거고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남자를 붙잡고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해서 엄마에게 똑같이 소리쳤어요. 결국 그 흉터 때문에 그런 거냐고, 왜 그것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냐고 했어요. 그 정도까지 제가 그 남자 편을 들기 시작하니 엄마와 냉전이 벌어졌어요. 내가 내 딸이 어떻게 산 사람인지 뻔히 다 봤는데 그동안 그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살았는데 왜 또 남의 상처까지 풀려고 하냐 하며 우셨어요. 엄마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은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 아들도 학교 끝나자마자 정비소에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아빠의 빈자리를 거기서 메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들과 마찬가지였고 재혼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보다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중학교에만 들어가면 그때 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미루고 있었던 거고요. 예전에 한번 재혼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봤었는데 아이가 좀 크고 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저는 선뜻 재혼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저는 재혼인데 그 남자는 초혼이어서 좀 더 그랬고요. 그러다 한 번은 그 남자가 먼저 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저에게 꺼낸 날이 있었어요. 저를 직접 보고 가셨다고, 식당에 와서 보셨다면서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식당이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참 동안 생각했는데 일주일 전에 식당에 들어오셨던 노부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그 남자의 부모님이라는 건 전혀 몰랐었고요. 그때부터 재혼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제게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더 많이 웃을 테니까 나 좀 데리고 살면 안 되겠냐고. 이번에도 웃으면서 뚝 던지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보고는 머쓱한지 자기 얼굴에 흉터를 쓱쓱 문지르면서 웃더군요.
그러면서 자동차 밑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항상 뭘 말하다가 쑥스럽거나 말문이 막히면 그냥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무슨 길고양이도 아니고 항상 저러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부끄러운지 차 밑으로 숨어버리길래 저는 다가가 고개를 잔뜩 숙이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40살 넘은 아저씨를 데리고 사나. 아저씨가 날 데리고 살아야지. 아주 날로 먹으려 한다. 턱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활짝 웃으며 차 밑에서 나와서 제 손을 덥석 잡길래 일단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날부터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그런지 저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요. 저희 아이에게도 예전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았고요. 정말 이대로만 지내다 결혼하면 딱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비소로 저희 친정엄마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달려오셨어요. 저는 엄마의 표정을 보자마자 정비소에서 난리치실 것 같아서 서둘러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러자 엄마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당장 여기 떠나자고 그 미친놈이 절 찾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왔길래 그러냐고 했더니 익숙한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진작 잊고 지냈던 기억하기도 싫은 이름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방금 전 집에 와서는 다짜고짜 아들을 보고 싶다고 난리를 쳐서 그거 말리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손주랑 여기서 떠나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도망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잘못한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만약 찾아오면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는 달라고 하면 돌아갈 것 같았는데 엄마는 자꾸만 이번에는 이상하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예전과 달라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식당 앞에 어떤 차가 멈추더니 아주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내리더군요. 식당을 들어갔다 나오며 길 건너편에 있는 전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저에게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아들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아들은 왜 찾냐고 소리쳤습니다. 전 남편은 제 말은 듣는 척도 하지 않고는 정비소 구석에서 놀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자기가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재빨리 달려가서 말렸고요. 아이도 제 뒤에 숨어서 몸을 잔뜩 움츠렸어요. 양육비 밀린 거 2배로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되겠다고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싫다고 했어요. 근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무가내로 아이 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은 그 손을 뿌리치려고 던졌고 이번엔 제 뒤가 아닌 그 정비소 아저씨 등 뒤로 숨어버렸어요. 전 남편은 어떻게든 저희 아들을 붙잡으려고 했고 그러다 정비소 아저씨가 전 남편을 세게 밀었어요. 전 남편은 바닥에 굴렀습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그러냐고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아저씨가 소리 질렀더니 전 남편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둘이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예전 그날처럼 그 정비소 아저씨가 우통을 훌러덩 벗어 던졌습니다. 왼쪽 얼굴부터 허리까지 이어진 그 흉터가 낮에 보니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전 남편은 그 흉터를 보자마자 멈칫했고요. 저희 아들은 아저씨 허리춤을 붙잡고 뒤에 딱 붙어 있었어요. 전 남편도 이제는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곧장 전 남편은 차를 타고 돌아갔고 아들은 그 흉터를 보며 아픈 거냐고 물어보는데 아저씨는 또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아무 걱정 말라고. 혹시나 또 찾아오면 우통 벗으면 되니까 아저씨 뒤에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와 친정엄마도 보고 있었고요. 대체 옷 입을 생각을 안 하길래 제가 다가가서 왜 우통부터 벗냐며 이번에도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그래도 내심 신경 쓰긴 했습니다. 정 안 되면 당장이라도 법원에 가서 접근 금지 명령이라도 신청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일전에 그 자동차가 저희 식당 앞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전 남편과 예전 시어머님이 함께 내리더군요. 오자마자 저에게 다가와 사정 이야기를 하며 울면서 부탁하는데
결국은 아이 문제였어요. 예전에 저와 이혼하고 난 후 전 남편은 2번이나 재혼했는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았다네요. 그러다 임신 문제로 갈등이 계속 생겨서 최근에 또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아이 때문에 걱정하면서 지내다 결국 염치불구하고 다시 찾아온 거였어요.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싫다고 잘라버렸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자꾸 양육비의 몇 배를 어쩌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 식당이 아니었으면 정말 물이라도 부어버리고 싶었네요. 근데 얼마나 집요한지 이제는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왔어요. 밤 9시가 넘는 시간에 와서는 친정엄마를 붙잡고 울며 불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줘야 하지 않겠냐고 핑계까지 대더군요. 듣는 내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친정엄마가 갑자기 말을 끊어버렸어요. 우리 딸은 이미 결혼할 남자가 있고 손주도 그 남자를 아빠 이상으로 잘 따르니 애당초 아빠의 빈자리 그딴 건 없었다고 사랑 듬뿍 받으면서 컸다고 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전 남편을 쳐다보며 자네는 그날 한번 만났지? 했더니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면 접근 금지고 뭐고 우리 사위가 성격이 좀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전 남편은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갔고 저는 얼떨결에 결혼 승낙도 받게 되었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곧바로 청구했어요. 그때 만나보니 형편도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 힘으로 키우겠다고 아쉬운 소리 절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참에 그것도 다 받기로 했어요. 재혼해도 양육비 받는 건 문제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몇 달 뒤 중학교 입학식 날에 재혼 이야기를 꺼냈고 그 소리를 듣자 아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새아빠 되는 거냐며 집에 방방 뛰어들어오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재혼도 일찍 해도 되었을 텐데 그래도 오래 기다려서 그런지 기쁨도 배로 큰 것 같았어요. 시댁 가족들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게 됐어요. 결혼 안 하는 거 아닌가 마음 졸이셨다면서 제 손을 잡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전 남편을 만난 이후로 엄마를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서 흉터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오히려 이젠 더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요즘은 주말이든 평일이든 정비소를 한 번 나갔다면 두 부자가 연락이 없습니다. 거기서 둘이 살아요. 아들은 나중에 고등학교도 기술 전문학교로 가서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데 저는 5살 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아내는 대기업 직장인인데 1년 전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가서 살고 있고요. 저는 4년간 주재원 생활하는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아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낮 시간에 아이를 봐주는 장모님이랑 셋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장모님과 관계가 좀 이상하게 되어버려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상담을 좀 해보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냉정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민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은 어릴 때 집안에 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장모님은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장인어른께서 장모님과 선을 봤는데 첫눈에 반하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장모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장인어른이 자꾸 결혼을 하자고 하길래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장인어른은 장모님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장모님 부모님을 찾아가 빚을 해결해 줄 테니 따님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모님 집안에서도 이 정도 정성이면 결혼해도 되지 않겠냐고 설득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어린 나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제 아내를 출산하셨고 아이와 집안을 생각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꾸역꾸역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술을 워낙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으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버리고는
그래도 남편이고 아이 아빠니 먼저 떠나보낸 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남기고 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그늘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 특히나 부유한 경제적 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장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면서 아내를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없이 살아서 원치 않는 혼인을 한 장모님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셨어요. 마음씨가 따뜻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장모님 밑에서 자란 아내여서 그런지 제 아내도 참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아내는 장모님 혼자 계시니 저랑 같이 장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씩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저도 멀리 계시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지 못하는데 장모님이 엄마처럼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정말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한참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 돌잔치도 끝내고 그랬는데 정말 한순간에 아내가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나고 나니 평소에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인데도 막상 아이를 키우거나 옆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 때문에 장모님이랑 함께 지내기로 해서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모두 이 일을 얘기했고요. 낮 시간에 제가 출근하고 나면 항상 장모님 혼자서 아이를 봐줬어요. 당황스럽고 바쁘지만 먼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장모님도 저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저희를 부부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저 또한 장모님이랑 지내오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워낙 장모님이 동안이시기도 하고 아내랑 장모님이 많이 닮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때로는 지지고 볶는 듯한 느낌으로 저희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모든 문제는 술을 마시고 나서 일어나죠. 회식이 있는 날이라서 술을 먹었는데 조금 과하게 먹은 날이었어요. 업무 스트레스도 심했고 그날따라 유독 옆에서 섬세하게 챙겨주던 아내가 더 그리운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취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께서 안 주무시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소주를 드시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장모님 옆에 앉아서 장모님 왜 혼자 술을 드시고 계세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더니 장모님께서는 본인이 주책이라며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방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해외로 가서 몇 년 동안 못 돌아오는 힘든 상황이 되고 나서 장모님이랑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 은영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미국으로 가고 나서부터 저 진짜 장모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 아니었으면 맨날 술독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 지은이도 제대로 못 돌봤을 거고요. 장모님도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해요. 라고 술주정 비슷하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은영이 엄마 지은이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인데 뭐가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라는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지요. 장모님이랑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도 장모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장모님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장모님을 여자로, 장모님은 저를 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고 아이도 있고 결혼한 부부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젊고 아내 닮은 장모님이니 모든 게 제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애써 서로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니 힘들 수밖에요. 장모님, 저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은영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장모님을 향한 제 마음을 더 이상 멈추기 힘들어요. 라며 도발을 했습니다. 이어서 장모님도 저 사랑하시죠? 우리가 지은이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은영이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이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며 눈물을 닦아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장모님께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어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4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야 했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장모님에 대한 소중함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의 행복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함께 눈을 떴고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르는 호칭도 바꿨어요.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닌 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모님도 저도 그동안 힘들었던 삶 속에서 조금씩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그동안 눌러왔던 걸 풀어내듯 밤이 되면 돌변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던 장인 어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었겠죠. 그리고 일찍 과부가 된 탓에 얼마나 욕구가 쌓였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니 그 욕구가 표출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밤마다 돌변하는 장모님을 보며 저도 밤마다 뜨거워질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항상 그랬듯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뽀뽀를 하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집에 들어오는 것도 행복입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와 시간을 보낸 후에 일찍 잠을 재우고 있어요.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빠른 육아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만 다니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면 제가 평일 연차를 내고 둘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남들처럼 평범한 데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와중에도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아이가 충분히 크고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저와 장모님 사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평생 장모님과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행복하다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또 한없이 생각이 많아지는 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커가면서 모든 걸 알게 되는 딸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영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들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죠? 모든 게 순리대로 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도 미국에서 좋은 남자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희의 큰 욕심이겠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부터 저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30살에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아내는 저보다도 9살이 더 어립니다. 저희는 소개팅 같은 자리로 만나게 되었던 건 아니었고 아는 후배와 약속이 있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후배는 아는 여동생을 불렀는데 그 여동생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첫눈에 반해서 저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어필을 했고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어 2년의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쳤고 바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결혼을 한 거였죠. 그리고 제 아내의 언니, 즉 처형과 저의 나이는 3살밖에 나지 않습니다. 처형이 저보다 3살 더 많은데 알고 보니 저희 와이프가 늦둥이라 자매끼리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처형은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아내보다 처형이랑 말이 더 잘 통할 때가 많더라고요. 말이 잘 통했던 처형과 저는 주말마다 술을 마시며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순탄한 가정생활을 지내다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되어서 제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언니를 엄마처럼 잘 따르던 아내는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겨나자 그 이전보다도 더욱 많이 처형을 찾았고 그로 인해 처형께서는 집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는 처형이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아내가 임신 8개월이 넘었을 때부터 우리 부부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목수인지라 일을 따기 위해서는 술자리를 많이 가야 했는데 그럴 때면 임신한 자신을 두고 늦게 들어온다고 화를 내고 정말 일부터 집안일까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이섭종이라 일의 특성상 야근이 많았고 그럴 때면 임신한 자신을 두고 늦게 들어온다고 화를 내고 사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끔은 직원들 회식을 해야 함에도 회식을 못하게 하는 등 정말 회사 일부터 집안일까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시비를 걸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제가 사장이니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결혼 전에는 제가 팀장이라는 직급에 있으니까 팀원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저렇게 해줘야 한다라며 제게 많이 내조를 해줬었던 아내인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는 팀원들 챙길 시간이 어디 있냐며 되려 성질부터 내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지쳤고 제 나름대로 힘들어서 술로 매일매일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처형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처형께서 다리가 아프니 피곤하지 않으면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없겠냐고 하시면서 조심스레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동시에 제 아내에게 메보 좀 데리고 가서 집에 무거운 물건들 위치를 좀 바꾼다고 말하더군요. 저녁은 같이 먹고 온다 했습니다. 아내는 알겠다며 올 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처형 집으로 짐을 옮기려 갔습니다. 그렇게 처형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알고 보니 처형은 지금 와이프 나이에 결혼해서 2년 전 이혼을 했다 하더군요. 그래서 본인은 저랑 제 와이프가 너무 부럽다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가를 해주시며 저랑 제 와이프는 서로 잘 맞춰가며 이혼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처형을 보면서 어린 나이부터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싶으며 나한테 마음을 많이 열어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프고 여자같이 여린 처형을 보며 한 명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날은 그렇게 식탁과 선반들을 옮겨드리고 회와 술을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 둘 사이에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점심에 매일 밖에서 음식을 사서 챙겨 먹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는지 처형은 도시락을 직접 싸서 제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처형의 그런 정성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처형이 더더욱 친숙해지며 그런 일상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더군요. 오늘은 무슨 반찬을 갖다 주실까라는 생각에 빠지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팀원들이 사모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매일 갖다 주시냐며 사모님이 참 미인이시다라고 하시더군요. 주변 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부부 사이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동안에 저와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고 외모도 훌륭하셨으니까요. 심지어 와이프도 아닌 처형이 이렇게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갖다 주리라고 상상을 할까요?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는 건 처음이었고 그때부터 뭔가 모를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와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어찌나 우롱찬지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그동안 저는 혼자서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처형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생활비도 아낄 겸 처형은 안방에서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아내가 퇴원할 때까지만 신혼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은 제가 일을 하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둘째 날부터 결국에는 벌어져서는 안 될 사단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짧은 반팔티에 굉장히 짧은 바지를 입고서 바닥을 닦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인 처형은 밖에서 보면 어느 남자들이나 뒤돌아볼 만큼 미모가 훌륭했고 몸매 또한 20대 못지않은 그런 미녀였습니다. 처형이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아마도 계속 몰래 쳐다보았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포니테일의 머리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형의 그런 광경을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또 처형의 얼굴을 보며 단정하게 입어달라고 하기에는 성욕이 달아올라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돌린 채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처형은 치킨을 시켰으니 얼른 씻고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가고 처형과 단둘이 집에 있는데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다니 뭔가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묘한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연애 초반에 숙소를 잡아 와이프랑 진한 스킨십을 하던 게 떠오르더군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 처형과 같이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처형은 돈도 벌며 산후조리원을 가 아내도 케어하는 저에게 고생 많이 한다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저한테 짜증을 내었던 것에 대해 좀만 더 참아달라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처형과 저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서 맥주를 한잔 하였습니다.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고 점점 마시다 보니 처형과 저는 금세 술에 조금 취하게 되면서 그때 이미 저희 둘 사이에 아내의 존재는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연애 초기 때 예뻐 보였던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면 아내와 매번 느끼고 지내던 세대 차이를 처형과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게 긴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맥주들도 다동이 나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술이라 뭔가 부족하더군요. 그때 눈에 건 진열대에 놓여있던 양주였고 그 양주를 열면서부터 저희 둘의 경계선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얼굴과 몸매는 20대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장모님은 누가 봐도 관리를 잘했기에 그동안 오랫동안 참았던 제 욕구가 미칠 만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버려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고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처형에게 조금씩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부가 뽀얗고 잡티 하나 없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히 잠을 자고 있는 처형을 보면서 안심을 했고 제 입은 처형의 입술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더군요. 다음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처형에게 안 될 짓을 한 걸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처형은 전날에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없다면서 정리가 안 된 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어색하지 않는 티를 내려고 같이 술자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일이 빨리 끝나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처형은 갑자기 약속이 있다며 허둥지둥 집 밖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조금 더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 배우자보다 더 친한 상대가 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비밀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써리모 채널에 제보해 보겠다. 나는 현재 중년이라 불리는 나이가 되었다. 나는 30살이 되어가던 때까지 나는 결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여자와 쭉 산다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니, 여자가 무서워서 결혼이란 걸 하는 게 무서워졌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다. 우리 아버지를 끔찍히도 남편을 우대하는 듯해 보이지만 아버지의 눈을 피해 나에게 힌트를 주고 나와 접선을 시도하는 새어머니는 호적상으로는 내 아버지의 아내이지만 놀랍게도 내 파트너이기도 하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새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다. 새어머니는 환갑이 넘은 나이지만 지금도 내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취침 시간에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면 내 방으로 쪼르르 달려와서 급하게 일을 치르자고 조르는 새어머니는 힘 빠지고 연세가 많은 내 아버지와 명목상 부부로 살아갈 뿐이었고 진정한 남편 역할은 내가 해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몸이 약했고 무병장수할 분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새어머니가 내 아버지의 병수발을 할 사람 정도로만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내 친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다. 나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고 그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이 무척 컸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친가 식구들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아버지에게 재혼하라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친가 어른들은 아직 10대 초반인 나에게도 아버지를 꼭 설득해서 재혼하시게 하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했다. 아버지는 약한 체력으로 회사 일에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집안일과 학업 등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했다. 내가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종일 회사 일에 지친 아버지가 집에 와서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늘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감을 느낀 아버지는 정시에 퇴근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집안일 때문에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 이렇게 나는 철이 들어가고 있었나 보다.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 캠퍼스 생활을 1년 해본 뒤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듯이 군에 입대했다. 약한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군 생활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다. 내가 새어머니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내가 일병이었을 때 어느 일요일 오전에 면회를 왔다고 얼른 나가보라는 말을 듣고 누가 나를 면회 왔지 하는 궁금함에 서둘러 위병소로 향했다. 위병소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의 팔짱을 낀 여자분도 계셨다. 아버지는 여자분에게 내 아들이야라고 소개를 하니 여자분은 밝은 미소로 인사를 했다. 주변에서 그렇게 재혼하라고 해도 반응이 없던 아버지가 내게 이런 반구도 없이 젊은 여자분과 면회를 왔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외출을 나가자고 하셨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다. 나는 80년대에 군 생활을 했는데 외출증을 끊으러 갔을 때 당직 사관은 면회 온 사람이 군 생활이 어떻냐고 물으면 무조건 즐겁다고 대답해야 한다며 입단속을 시켰다. 나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하고 나와 위병소 주차장에 주차된 아버지의 차에 탔다.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닭도리탕을 사주며 함께 온 여자분에게 앞으로 어머니라 부르라고 하셨다.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나에게 환한 웃음과 함께 말을 꺼내는 그 여자분은 내가 나이도 어리고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모실 것이니 잘 부탁드려요. 외모는 참 순해 보이지만 눈빛은 초롱초롱했고
말투도 시원시원했다.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듯 보이는 그 여자분에게 나는 제가 앞으로 어머니라고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했고, 정말 나를 엄마로 받아주는 건가요? 하며 환하게 웃는데 치열이 고르고 이도 하얀게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어머니는 새 가정을 이루었으니 아버지의 하나뿐인 자식인 나에게 환심을 사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다. 나는 새어머니를 어머니로 받아들였고 새어머니의 아들이 된 것이니 앞으로 새어머니에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새어머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나 보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첫 면회를 다녀온 이후로 종종 면회를 오셨다. 내가 면회를 나갔다 오면 내무반에서 생활하던 전우들의 표정부터 달라졌다. 새어머니가 같이 먹으라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간식을 사서 보내줬기 때문이다. 군 제대 후 나는 대학교에 복학해 학교 생활을 했다. 하지만 80년대는 끝없이 데모가 이어졌고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학우들과 같이 데모를 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가기 바빴다. 대학 동기들은 함께 싸우지 않는다고 나를 비겁한 놈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런 비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데모를 하지 않는 것도 내 자유의지였다. 집에 도착해서 배를 누르면 새어머니는 항상 나를 웃으며 반겨주셨다. 새어머니와 함께 저녁밥을 먹고 난 후 공부를 했고 새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셨다. 그 당시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이 생기면 해외 지점에 나가 일을 처리하고 오셨다. 학교에서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이 거의 전무하던 시절에 아버지가 해외에 나갔다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능력과 회사에서의 입지가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덕에 우리 집 형편은 풍족한 편이었다. 그 일이 벌어진 그날도 집에 도착했더니 새어머니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아버지는 오늘 갑자기 장기 출장을 가시게 됐어. 집에 와서 급하게 짐만 챙겨서 나가셨어. 아버지는 늘상 바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좀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앨범을 보고 있었다. 새어머니는 아들, 오늘 엄마랑 술 한잔 할 수 있나? 하고 물었다. 어머니가 술도 좀 하세요. 전혀 몰랐어요 하고 대답했다. 새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살짝 윗니 4개를 드러내며 웃었다. 새어머니는 나를 부를 때 누구야 하고 그러기보다는 아들이라는 호칭을 썼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았다. 새어머니와 나는 가볍게 술 한잔을 했다. 그 당시 소주는 지금의 소주보다 좀 독했다. 집에는 양주도 좀 있었지만 새어머니는 내가 소주를 더 좋아한다는 취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소주를 사놓은 것 같다. 새어머니는 나에게 요즘 데모가 끊이질 않는데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꽤나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고 나는 술을 마시면서 새어머니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답을 했다. 새어머니는 생각보다 술이 약한 분이었다. 소주 2잔을 마시더니 새어머니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고 눈까지 충혈되었다. 금세 혀가 꼬이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더니 새어머니는 아들 하면서 내가 보던 앨범을 같이 보자고 했다. 어릴 때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아이는 처음 본다며 내 볼을 꼬집고 어깨에 손을 걸쳤다. 나는 20대 중반인데 내 어린 시절의 모습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새어머니에게
나도 모르게 나의 남자가 크게 반응을 하니 민망한 마음에 화장실에 가서 진정시키고 왔다. 그날은 날이 더워 창문을 다 열고 자던 한여름이었는데 소주를 마신 상태라 몸은 뜨거워졌고 젊고 예쁜 새어머니가 내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앨범을 보니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다. 새어머니는 같이 앨범을 보며 이렇게 착하고 잘생긴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너의 친엄마가 참 안 됐다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 새엄마에게 색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내 마음을 읽었는지 새엄마는 아들, 지금도 엄마가 엄마로만 보여? 라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새어머니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고 뭔가를 요구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새어머니의 눈빛을 읽었고 새어머니를 급하게 들쳐안고 내 방으로 갔다. 우리는 밤새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써리모에게 고백하지만 나는 그때까지 총각이었다. 아이 수준에서 진정한 어른이 된 것이다. 새어머니는 아직 여자를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었던 거냐고 물었고 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새어머니에게 부대에 면회 왔을 때 너무 예뻐서 소리 지를 뻔했었다고 말하며 새엄마를 다시 한 번 안았다. 우리는 3번이나 이를 치른 후 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새벽의 요일을 느껴 화장실에 갔는데 새엄마는 그 소리에 잠이 깼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를 치렀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아빠에게 서러운 감정을 느낀 적이 많았다고 했다. 새엄마는 아빠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잤지만 재혼 후 부부 관계를 맺은 게 손가락에 꼽힐 정도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내가 우려했던 것처럼 늘 피곤했고 회사 일이 많아 늘 야근을 달고 살다가 이제는 해외 출장까지 자주 다니니 여자로서 참 외롭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지금이야 성에 관해 자유롭게 언급을 하지만 그 당시 남편에게 부부관계를 더하자고 말할 수 있는 부인이 몇이나 됐을까. 나는 그날 이후로 새엄마와 한방을 썼다. 그리고 새엄마는 나와 관계를 할 때 자신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다. 누구야라고 부르면 새엄마는 너무도 좋아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처음에는 미숙해서 짧은 시간에 마무리했던 것이 새엄마와 관계 횟수가 많아지면서 기술이 점점 좋아졌다. 새엄마는 그런 나에게 진정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다며 멋지다고 등을 두드려줬다. 아버지는 해외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아버지가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내 방에 와서 이를 치렀다. 그렇게 강산이 몇 번 바뀌었다. 새엄마는 평소에는 참 수수하고 집안일밖에 모르는 분인데 나와 관계를 가질 때는 정말 적극적이다. 늘 일에 빠져 살던 아버지는 은퇴하신 지 좀 되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요즘 몸 상태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 몸 상태가 악화되면 집에서 힘들게 부양하지 말고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하신다. 새어머니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며 끝까지 함께 하자고 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새엄마 말고는 다른 여자는 눈에 안 들어오니